이걸 일부러 설명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사람을 빨리 기억하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할 때 이런 게 있다던데 해봐달라고 요청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해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야. 이제 법원이 신설됐다,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드렸고, 신설법원이 이제 대전, 대구, 광주인데 회생법원이 생기면은 이 회생법원에서 앞으로 실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준칙을 만들게 되고, 그 준칙이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6개 법원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각 법원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설된 법원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주를 중심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무 준칙은 광주 회생법원에서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 개인 사건들을 담당하시는 이 실무진들이 어떤 기준으로 업무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거를 준칙을 만든 거예요. 실무 준칙이 모든 사항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회생위원이나 조사위원이나 관리위원이나 관제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직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그거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무에서 쓸래라는 게 직무 편람인 거고, 각 법원에서 실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실무 준칙인 거라서, 직무 편람은 업무 매뉴얼 같은 거고, 실무 준칙은 트렌드에 맞게 우리 앞으로 요건 이렇게 정하자,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거 어떻게 할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추가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추가로 뭘 넣을래 뺄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통일화된 업무 처리 지침 같은 게 이제 실무 준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회생법원만 있던 시절에 저희가 서울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가지고 이제 다른 법원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법원에서 우리는 서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일리 있는 견해다 라고 해서 받아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죠.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섞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 통칙, 요즘 말로 인트로 같은 건데, 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이제 어떤 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앞으로 다룰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통칙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가 회생. 여기서 말하는 회생은 이제 법인과 일반 회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편이 파산,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4번이 개인회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뢰인들이 많이 해당되는 게 아마도 여기 개인 파산, 그 다음에 개인회생 요 파트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회생법원이 이렇게 지역마다 실무준칙을 다르게 가져가잖아요.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유리하면은 저 지방 회생법원에 가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없죠. 왜냐면은 관할이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 사이에 엄청난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는 자료를 미리 받겠어. 자료를 예를 들면 우리는 30가지를 요구하는데 20가지가 제출돼도 일단은 괜찮아, 나머지는 보정하면 돼 라고 하는 법원이 있고,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차이여가지고 회생법원 간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생법원이 별로라서 저 회생법원을 갈 정도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일반 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갈 정도의 실익은 있겠죠. 배우자가 재산이 되게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어느 관할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회생법원이 없는 시절에는 회생법원 빨리 만들어달라, 지방 사람들 왜 이렇게 불리하게 평가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회생위원 간의 실무준칙 차이는 비판할 정도의 그런 큰 차이는 없어요. 개인 파산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관할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관할 하니까 이제 신기한 게 있는데, 강원도 사건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강원도는 고등법원이 없잖아요. 그럼 2심 사건이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거든요, 2심 사건이. 그래서 고등법원 관할로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이, 사업자의 개인 파산 사건은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관할의 묘미랄까? 근데 강원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서울 관할이 안 생겨요. 강원도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사업하다가 강원도에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서울 접수가 가능한 게 엄청 혜택인 거죠. 왜냐면 강원도에는 앞으로도 당분간 회생법원이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광주 회생법원이니까 전라남도를 관할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광주지방법원은 남부만 관할을 해요. 전라북도에는 전주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전주가 관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라남북도 전체 사건이 광주로 들어갔어요. 어제도 제가 전주 한 분이랑 부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이제 1타 채널을 보셨대요. 어떤 법무사님한테 갔는데 그분이 카드가 얼마가 남아있냐, 150만 원이 남아있다니까 그걸 당장 들고 와서 일단 긁고 이제 빨리 시작을 하자, 상담을 안 해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데를 조심하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충실한 상담 이전에 일단은 안 치고 보려고 하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변호사님한테 좀 상담을 꼭 받아보고 싶었다, 진짜 그 사람이 맞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화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자기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대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았냐, 뭐 너 왜 이렇게 채무가 많냐, 막 이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정하시다고. 아씨, 내가 화면에 대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걸까. 전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아요? 채무자에게 프렌들리한데. 아무튼
지금 관할에 안 속해 있는 지역이 강원도 말고 또 딴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에 살면서 서울을 다닌다 이러면은 집에 대한 관할도 생기고 직장에 대한 관할도 생기니까 인천 서울이 둘 다 관할이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인천 관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회생법원을 이용 못하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는 건데, 이번에 3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회생법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개인 파산에서 이게 이제 호수로 넘버링이 돼요. 예를 들면 300호, 뭐 301호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넘버링이 돼서 여기 안에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것만 제가 정리를 드릴 건데, 약간 이거 실무 교육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들도 많이 본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진짜 기초가 탄탄하게 안 잡혀있는 우리 실무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면접 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쉬운 거 물어보는데도 5년차, 10년차인데 이제 뭐 처음 들어보고. 아까 프렌들리한 그 의뢰인들한테, 아니 의뢰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실무진들은 5년 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모르면. 361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납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납금은 개인 파산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담당해 주실 파산관제인의 보수가 예납금이 돼요. 예납은 미리 납부한다는 건데, 예납금은 원래 있는 거예요. 이제 회생법원과 상관없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예납금의 납부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는 거고, 예납금 납부 기준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예납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분할 게 많다든지, 아니면 채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채권자한테 뭔가를 뺏어와야 돼서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고 길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예납금이 올라가는데요. 3조에 이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500만 원까지 증액을 가능한데 보통 한 50만 원 내외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500만 원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 부채 총액이 다액인 경우, 채권자가 많은 경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사실 저희 수입료 기준이랑 좀 비슷해요.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 좀 각종 이의가 좀 많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일에 근접해서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왜 관제인 보수가 올라갈까요? 조사를 샅샅이 해야 되니까. 네, 구리다 이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로 예납금의 감액 기준이 있거든요. 감액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급 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 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이미 이 사람이 신불자가 된 게 10년이 넘었으면 10년 동안 볼 게 없잖아요. 이 부분 되게 간단하거든요, 사건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번이 이제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4번 질병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경우,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채무자가 아프다고 관제인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보전이 돼야 되는 거지. 원래는 지원을 해줘야죠. 관제인 보수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국가보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조 제도가 있어요. 소송구조라고 해서 관제인 보수랑 이런 것들을 채무자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구조해주는 하여튼 제도가 있어요. 최근에 연매출 3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거든요. 약간 어려운 분들한테는 인지송달료 소송구조도 있고 관제인 보수 소송구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전이 되고 있다. 예납금이 별벌에서 명령이 나와요. 약간 영수증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상계좌로 이만큼 내세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러니까 좀 깎아주세요 라는 걸 신청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설명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사람을 빨리 기억하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할 때 이런 게 있다던데 해봐달라고 요청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해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375호, 이거 못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편물이 관제인한테 갑니다. 나한테 와야 될 거 있잖아요.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파산 관제인 사무실로 가도록 할 수 있어요. 우편물 나한테 오는 거 왜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독촉 우편물이 오니까 채권 정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재산 은닉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게 갑자기 뭐 나한테 올게든지, 관제인은 원래 소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소송 기록 등기 같은 것들이 다 관제인한테 가든지, 그러니까 우편물로 꽤 많이 걸려요. 법인이 있다 이러면은 이것저것만 날라오잖아요. 각종 행정기관의 우편물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편물이 관제인한테 갈 수 있다는 거로도 생각을 못하면 뭔가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지, 내가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요즘에는 우편물을 안 받고 뭔가 모바일로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고지서나 이런 것들. 문자로 그런 건 안 가요. 그러면은 모바일로 하시게요? 그리고 이제 376호도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상속파산입니다. 상속파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속을 하면서 파산을 하는 건데, 혹시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세금이나 뭐 이런 걸 못 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상속 재산을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정승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처음에 단순 상속이 있고 그대로 내가 받는 그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받는 거,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받는 게 있고, 상속 포기 누가 봐도 마이너스야 그냥 포기 던져버리는 게 있어요. 보통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같이 하거든요. 나머지 인원들은 다 포기하고 한 명이 다 떠안아서 한정 승인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 돌아가신 분의 뭐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이걸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처분해가지고 알아서 각자 나눠주는 게 너무 힘들고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 파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돼서 나눠주고 이제 끝내는 절차. 이게 이제 왜 규정이 되어 있냐고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취급.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임차 보증금이 대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번에 막 재산 같은 거 막 설명할 때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의 일부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1억 중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지역에 따라서 압류 금지여가지고 재산 평가를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임차인인 그 집에 임차 보증금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계약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했을 때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그 말은 압류 금지의 효력을 받지 않고 재산으로 넣어버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주 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거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법을 생각해보면은 압류 금지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생계를 보장해줄게 라고 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각종 압류 금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급여 1개월치, 보험 뭐 일부 이런 식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한도를 규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규정을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분의 임차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압류 금지 채권이 풀리고, 실제로 압류가 풀린다는 게 아니라 혜택이 풀리고 채권자들에게 줘야 되는 변제 재원이 돼야 맞죠. 근데 예외가 왜 있냐, 참 이게 법이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 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내가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상속파산 신청을 하실 때 어머님 이름으로 갖고 있던 임차보증금까지 다 뺏기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4조의 4호인데요. 상속파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부모님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끝내고 싶어. 우리 가족들 다 포기시키고 내가 한정승인 받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부동산에 뭔가가 세금이 붙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별개로 취급이 됐어요. 상속인이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세금은 내가 내야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게 신설돼서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처리 준칙이 있었고, 광주는 회생법원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회생법원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회생법원이 있는 모든 관할의 사건이 상속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정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파산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 돼. 첫 번째 중지명령, 두 번째 면담 및 신문 절차, 그 다음에 생계비 산정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 개인 파산 절차로의 운용 전환, 그 다음에 주식 손실금, 변제 기간 중에 일시 변제, 그 다음에 특별 면책.